전격 시사에서는 오늘부터 설 다음 날인 수요일까지 연휴 4일간 민심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이미 시작된 지 좀 됐는데 원래 정치와 종교는 연휴 기간 동안에 꺼내지 말라가 국룰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저희 집에서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주식 얘기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뭐 감이 엄두가 안 나니까 수십억이니까 네. 주식 얘기가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정원호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어르신들 네. 또 제 친구들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특정인 이름까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정치 고관여층 아니신가요? 아니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인물인데 네.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뭐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증이. 어떤 사람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네. 지지율이 1위까지 오르느냐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이죠. 소장님은 어떤 질문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저희 쪽과 처가 쪽 모두 대가족이에요. 한 20명씩 모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세요? 어제도 20명 정도 모여서 점심 같이 했는데 네. 젊은 층은 주식 얘기 많이 하고요. 코스피 많이 올랐다. 너 뭐 어느 종목 샀냐. 이제는. 형은 뭐 이런 종목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나름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에 있는 제 조카뻘들. 그리고 제 이제 같은 학년에 있는 분들은 장노년층일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고 또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걱정을. 아니 정말 이렇게 해갖고 이번 선거 치를 수 있겠냐. 당신 그러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 괜찮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걱정은 각종 여론조사에 그대로 뭐 드러나니까 요새는 네.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실 제가 평론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 하실 때도 많아요. 그렇죠. 워낙 또 정보가 많으니까요. 네. 국민의힘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휴 시작 직전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어요. 일단 소장님 예상하셨어요? 뭐 저는 많은 평론가들이 그랬지만 저도 당원권 정지까지는 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1년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물론 뭐 징계를 해서 얻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후폭풍을 빨리 이제 가라앉혀야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할 텐데 거기서 고개 제일 먼저 쳐든 사람.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 시범 케이스로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징계는 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설 명절 밥상에 올라갈 경우에 당연히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징계를 하긴 하는데 조금 상징적인 그러니까 실리를 얻으면서도 징계는 좀 최소화하는 네네. 그 선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들 전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네. 저도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셀까 네. 보니까 역시 시범 케이스는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시 제사보다는 제밥에 눈이 어두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는 어차피 때 되면 뭐 부산하고 경남만 지키면은 젖잘싸 소리 들으니까 어차피 어려운 판인데 네. 당의 주도권 확실하게 잡고 간다.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배 의원은요, 바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 공천권을 강탈했다라고 비판했잖아요, 소장님. 예. 이게 1년이 결국은 공천권 행사를 못하는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셈이죠.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때 기대하기로는 경고를 기대했고 경고요. 예상은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를 예상했는데 현실은 1년 정지가 나온 거죠. 근데 왜 3개월 정도를 예상하냐면 박종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3개월만 당원권 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당 전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해지고 그 서울시장 위원장의 대행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을 서울시장 대행으로 임명해서 전체 서울시당 뭐 단체장 지역의회 네네. 공천을 지도부에서 다 챙겨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혔거든요. 네네. 근데
장 대표가 하는 얘기는 항상 그거잖아요. 윤리위는 독립적인 것이기 네. 때문에 내가 네.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다.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이 찾아갔을 때도 그 얘기하고 네네. 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할 말 없을 때 하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윤리위 결정에 따른다 그러면 그 윤리위원장 임기도 안 찼는데 중간에 바꾼 거 아니에요. 바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안 하고 경고했다 그래가지고 주의 줬다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거는 윤리위 결정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윤리위의 방향을 정해놓고 윤리위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앞서 그 당원 당규 국민의힘 당원 당규도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직접 중앙당에서 공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꾸면서 이미 그때부터도 이거는 뭐 송파라든가 네. 뭐 강서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선 직접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딱 이 1년 정지를 당원권 1년 정지를 함으로써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외라는 거는 항상 네. 최소한으로 있을 때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 자꾸만 예외 사항을 두니까 그 예외 사항을 두려고 하는 저희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가 갖고 있는 그런 뜻 아니다라는 실체. 뭐 본인들은 실체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중앙당에서 본인들의 그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국민들이 그렇게 본다고 봐요. 근데 왜 3개월이 아니라 1년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뭐 비대위가 들어설지 뭐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예, 예. 3개월이면은 다시 배현진 위원장이 복당하는 거예요. 그쵸. 복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역에 지구당이 소위 재편될 때 당협위원장이 재편될 때 다시 친한계나 소장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되게 되면 네네. 소위 말해서 비대위가 들어섰던 또 서울의 지구당을 다시 재정비하던 네. 여전히 중앙당이 힘을 가지고 가지고. 그 자리에 네네. 소위 친한계를 배제하는 네. 그런 조직 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1년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네네.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포석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총선이 28년 4월이니까요. 1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고 그 자리에 권한대행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총선까지도 어느 정도 그렇죠. 사전에 영향이 사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 미칠 수 있겠다. 권한대행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네. 지난번에 서울시당이 이례적으로 그 경선을 거쳤습니다. 네.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경선에서 조정훈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그때도 이제 정치적 후견이 있었던 거죠. 배현진 의원은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았던 거고 예. 조정훈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50표 차이로 배현진 의원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차점자인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유력한데 네. 조정훈 위원장은 지금 당내 인재 영입 위원장을 또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겸직하긴 어렵다고 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뭐 당권파와 가까운 현역 의원이 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동욱 의원 정도가 제가 생각났는데 네네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신동욱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으로 꼽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 그래도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 뉴패스와 경선을 거론하면서 좀 압박하는 모양새잖아요. 그러면서 신동국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거에서 최대한의 어떤 승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어려운 선거다 보니까 선거 이후를 갖다가 즉 다음 총선 구도까지의 네. 어떤 그 당원권
공천권 네. 이런 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네. 물론 뭐 오 시장이 소위 말해서 뉴페이스와 경선에서 소위 붐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지금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드는 뭐 그런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오 시장을 갖다가 배제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판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실은 이 시작점이 경선 시에 과거에는 당심 50% 민심 50%였는데 네네. 당심을 갖다 최대 70%까지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다만 그걸 어디에다 적용하느냐는 이제 그때그때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슬그머니 당심의 비율을 갖다가 서울에서도 좀 높인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또 이런 의외성을 갖다가 이게 흥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자신들만의 어떤 또 다른 붐업을 일으키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검토되고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신동욱 의원이 실제 네. 그 서울시장 선거에 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 경선에서 본인이 지금 그리고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5대5로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대3 이런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서울 같은 지역은 5대5로 하는 것으로 네.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동욱 의원이 일단 국회의원을 2년 했습니다.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뛰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밤새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금 선거를 뛰었을 때 오세훈 시장을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문제일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본인의 그 정치력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객관적인 정치 상황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개인기 이런 것들을 지도부에서 좀 문제 삼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번 설 여론조사 각종 언론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오세훈 시장은 당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득표 그 예상률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네네. 오세훈 시장은 적어도 당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준에 보이고 그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의 뭐 개인기 아니면 개인 역량이 과거에 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는 뭐 민주당에서나 국민의힘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여전히 오세훈 시장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찾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좀 또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경기지사요. 유승민 의원이 이제 종편에 나와서 제발 날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세 번째다. 이제 얘기하시면서 경기지사는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걸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 6분, 7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누가 경기지사에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지금 어느덧 경기도가 민주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 됐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네.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였을 수도 있지만 네. 모든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정말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험지 중에 험지인데 네. 거기를 지금 분위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험지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현역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네. 과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때 당시 보수정당이 손수조 후보를 내세웠는데 아, 네네네.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또 정치 중앙의 어떤 그 인지도를 갖는 정치인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효과는 없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나가겠다는 사람 없는데 좀 소위 말해서 향후를 내다보고 좀 경기지사로 좀 키워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게 전략적 공천으로 한다면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정광재 우리 전 대변인처럼 네.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예, 또 예. 그리고 좀 이제 국민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인물을 한번 내세우는 것도 네. 어차피 어려운 거 뭐 이런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생각드립니다. 아니 왜 이 말씀하시냐면 제가 대기실에서 네. 예, 오늘 아침 일찍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면서 차가 안 막혀갖고 오다가 이런저런 좀 생각을 했는데 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진짜 없다. 네. 나라도 나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하면서 왔다고 하니까 바로 얘기를 아닙니다. 하신 거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네. 경기지사 선거를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이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2014년입니다. 너무 오래네. 2018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생을 했죠. 네. 2018년은 워낙 일방적인 지방선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전선거라는 게 도입됐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사전투표가 사전 투표. 시작됐는데 네. 2016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123석 얻고 당시에 새누리당이 122석 얻으면서 일당이 바뀌었어요. 사전투표의 영향을 맞아요. 그 방송국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출구조사가 완전히 이 역전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예. 사전투표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 특히 지방선거도 과거에는 뭐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전투표 때문에 이제 한 55%, 60%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과 서울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30, 40대 층들이 대거 경기도 인근 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경기도가 민주당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 된 거는 사실이죠. 네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현역 의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고 네. 하니까 네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지금 전직 의원들 가운데 심재철 의원이라든가 원유철 의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분들께 과연 공천을 중앙당에서 줄 수 있을까? 네. 이정현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미래 인재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6선, 4선 했던 의원들인데 그러니까요. 아마도 새로운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뉴페이스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은 더 큰 변화를 위해서 때로 서로 다른 세력과 손을 잡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청년 인재 발굴과 함께.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걸까요, 소장님? 일단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연대와 통합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외형이 굉장히 축소돼 있단 말이에요. 손을 적극적으로 내민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축소지향적이었던 외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개혁신당과의 연대일 텐데 네, 네. 개혁신당은 아마도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전향하지 않는 한 손 내밀지 않을 겁니다. 사실 개혁신당은 이번 그 지방선거에 별로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세 석밖에 없는 의원 같고 소수 정당인데 지방선거에서 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몇 군데에서만 지방의회 의원을 탄생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잘했다 네네. 이렇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굳이 뭐 국민의힘 잘 되라고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은 그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이 통합과 연대라는 게 반 이재명 연대로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낮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몸집을 키우겠다, 지지층을 확장하겠다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네. 반 이재명 연대에서 연대는 그냥 따라오는 수식어일 뿐이고 결국은 방점은 반 이재명에 찍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본다면 방금도 이제 김민수 최고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친한파든 또 세시파든 과거 이제 반탄에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인사들, 네네. 그 인사들은 조금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네. 결국은 적극적으로 찬탄에 반대했던 그리고 네. 결국은 반탄을 했던 인사들.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또는 그 소위 말하면은 극우 보수의 시민단체들 중에서 많은 인사들이 혹시나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오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 그럼 우리는 흔히 중도로의 확장을 생각하지만 예. 중도로의 확장은 기대 난망이다 보니 네, 예. 결국은 이제까지 윤 어게인에 대해서 그 관대한 그런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본다면 결국은 소위 말하면은 극우 시민단체 유튜버들 예. 그분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분들과 손을 잡는 그런 뭐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의 보수 시민단체들 그런 데서 대거 좀 영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가지고 확장, 통합 뭐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드는 거죠. 지금 앞서 언급하신 대로 보통 확장이라면 연대라면 중도 보수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셨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 국민의힘이 연대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선뜻 그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좀 뭐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여기는 당연히 뭐 그 통합의 대상이라고 보고 연대라면 아까 말씀드린 뭐 개혁신당이나 네.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그 정치적 집단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또 장적 대표가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그 방향을 크게 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누구도 국민의힘의 손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더군다나 이 지방선거는 정치적 의미가 다른 선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거든요. 예.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그 연대의 공간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정말 생각이 달리하는 사람도 권력을 쟁취한 후에 내각제 개헌이라든가 또 국무위원회 네. 뭐 절반을 본인들이 받아오겠다라는 네네. 그런 걸 명분으로 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그거를 해줄 수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주목되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굉장히 민주당 내에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님? 민주당 안에서는 사필 규정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네. 애초에 이 사건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졌을 때 네. 소위 말해서 먼지털이식 수사에 의한 별건 수사. 딱 봐도 다른 사건, 다른 문제로 수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서 캐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 네. 그래서 시작된 수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네. 물론 뭐 아예 문제가 없었다면은 뭐 만들 건덕지도 없다면 만들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됐기 때문에 어쨌든 포장이 됐겠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관행처럼 진행되어 오던 정권 바뀌고 나서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직 대표를 갖다가 구속시키고 뭐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당내 전반적으로 환영의 분위기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이요. 자, 네. 그러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예. 그중에 송영길 전 대표가 5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던 그러니까요. 자기의 어떤 집이나 마찬가지인 개항을. 개항을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예.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직 대법원이 안 끝났다. 네. 그래서 이 대법원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점을 좀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민주당이 뭐 정치는 상대적이라고 국민의힘이 워낙 이제 뭐 소위 죽을 쓰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이 탄탄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이 김병기 의원하고 또 강선우 의원 네. 이 돈봉투 지금은 공천 무소속이지만. 관련된 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예. 이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또는 이제 돈봉투 관련된 대법원도 안 끝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덜컥
수도권에 공천을 준다?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민심이 또 어떻게 소위 저는 선거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오만함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 좋다고 그래서 대법원도 안 끝난 상태에 있는 전 대표를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후보로 내세운다? 그랬을 경우 민심이 민주당이 좀 너무 오만하다. 그래서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거를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또는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또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돌다리도 둘겨서 건너야 되는 이번 선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쉽게 공천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 교수님은 신중론을 지금 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심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원하는데 네. 골라서 줄 건데 원하는 데는 아마 개항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남준 그 청와대 대변인이 아마 다른 지역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네. 예상해 보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민주당이 5만 뭐 이런 것들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워낙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안 세력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네. 더군다나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복당 바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소나무당 해체하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일정 정도 개항을에 대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느냐.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네. 겁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기상천외한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예. 두 번째로는 송영길 전 의원일 거예요. 당시에 개항을 이재명 대통령에 물려주지 않고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지 않았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아마 구속은 안 됐더라도 정치를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면서 지금의 네.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인간적인 배려 네.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실 그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이게 미뤄졌다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또 송영길 전 의원이 항소심에 서지만 어쨌든 무죄를 받으니까 이 부분이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은 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 대표의 리더십 부분인데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이제 공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그렇게 확고했나? 이런 질문을 역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정부 1기 민주당 대표는 관리형 대표였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당 대표로 있을 때 오너십, 그러니까 즉 그 당 장악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당 대표는 의례 뭐 장악력이 높은 사람 이렇게 착각하는데 네네. 힘센 대통령이 있는데 당 대표가 소위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는 네. 좀 관리형 리더십이 좀 상처를 입었고 진정한 리더십의 시험 때는 다음 전당대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민스토룸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민심토론 2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합당이 일시 무산, 결렬 어쨌든 이후에 지금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렇다면 정 대표의 리더십을 관리형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라는 큰 지금 정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일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정현 전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굉장히 빠르게 봉합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이 징계 정국으로 들어갔지만 네. 물론 똑같은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소위 권력투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권력투쟁과 대권 간의 이 삼각함수의 네. 예고편을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예. 그런데 네네. 이게 봉합이 그래도 잘 된 편입니다. 일단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네. 전당대회 때 얘기하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네네. 자, 일단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은 이번 그 당 내분 사태에서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뭐냐. 예. 물론 저는 실리는 좀 잃었다고 봐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합당 일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논란을 하다가 결국은 무산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실리는 좀 잃었지만 네. 저는 명분만큼은 확실하게 얻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 승리하고 전당대회가 있을 때 네. 이제는 자신의 선거 운동의 그 어떤 하나의 그 슬로건이 되겠죠. 그래서 범여권의 대단결, 대통합. 대통합.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자신의 이제 슬로건이 될 거고 네. 그 과정에서 공천권을 갖는 이 당대표에 된다면 그때는 힘이 굉장히 많이 붙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회복은 결국은 미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 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보여준 거고 그게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 이제 선거에서 선전을 굉장히 대승을 한다면 탄력을 입어서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고 진짜 리더십을 가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걸 또 바라보고 있을 또 이 반대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의 반대 합당 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세력이 지금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있는데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결집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특검 추천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이대로 쓰면 안 되겠네. 또 김민석 총리도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뭉치는 이제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예. 결국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 뭉치는 경향은 확실하게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내부의 어떤 그 흐름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에서는 일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정청래 대표와 또는 이제 정청래 대표와 좀 척을 지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반청파 네. 간의 격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당이 어떤 상처를 입는 내분이냐 아니면 건강한 경쟁이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소위 말하면 조국의 영향력은 어떻고 송영길의 영향력은 어떻고 네. 이게 이제 복잡한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또는 이제 합당의 대상이 되는 조국 대표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삼각지에서 어느 편을 들 건지 또 거기에 따라 당심은 또 어떻게 출렁일 건지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볼만한 싸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그다음 조국 대표와의 또 통합 또는 연대. 이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라고 얘기들 하십니다. 일단 조국 대표하고 연대가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일단 조국 대표는 본인의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절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절박하다. 조국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일단 원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조국 혁신당이 본인의 1인 정당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본인의 정치적 활동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원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 보궐선거가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궐선거에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조금만 도와주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사실 2024년에 당원 당규 바꾸면서 이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면 벌써 뭐 평택, 을이나 네, 군산이나 전북, 네, 이런 군산. 부분은 다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내지 말라. 날지 말라고 하니까. 얘기를 네, 네.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조 대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원내에 들어가서 원내에 들어가야만 또 그 지방선거 후에 있을 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에서도 이 이니셔티브를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은 본인의 지역구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양보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네. 예를 들어 광역단체장 후보는 아무데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일부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담양군수도 조국혁신당 네, 후보가 네. 당선이 됐으니까 예, 예. 그 정도로 최소화하는 선에서 민주당과는 협업을 할 것 같은데 네네. 전 사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상당히 좀 억울한 마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나를 흔들고 욕먹을 일인가? 전준철 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이거 좀 내가 이성윤 최고위원을 맡아서 믿어서 했는데 잘못한 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갖고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나? 라는 생각. 그래서 그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아마 본인은 지금 와신상담의 시기로 삼을 거고 8월 달에 보자. 네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하위 질문으로요. 그런데 그 이성윤 또 최고위원을 정치검찰 기소 관련한 특위의 또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것도 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 순번에 따라서 한준호 의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최고위원 순번이 이성윤 최고다.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 시킨 건데 네. 이거 갖고도 또 뭐라 그러네. 이게 다 지금 내적으로는 그런 갈등 요인이 쌓이는 거라니까요. 밖에서 네. 봤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명 그룹에서 봤을 때는 이거 의도를 갖고 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정작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네. 이 정청래 대표가 저는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합당 문제, 그러니까 그 전에 1인 1표 문제, 네네. 그리고 합당 문제에 걸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정무적 감각, 정치력. 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그 리더십에 이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다만 이제 명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고 온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만약에 당대당의 연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합당만 아닐 뿐이지 사실상 합당 효과가 똑같이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당내 내분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의 뭐 당대당 어떤 선거 연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들 보고 있고 네네. 결국은 이제 지역적인 상황 어떤 이제 지역구별로 상황별로 연대가 이제 선별적으로 연대가 이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하는 측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네네. 그들의 파이가 커져서 나중에 당내 영향력 합당 시에 영향력 끼치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고 네. 정청래 대표로서는 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심을 끌어올 수 있는 선전 효과, 시너지 효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네네. 좀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제 갈등은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당 차원의 뭐 선거 연대보다는 지역적으로 선별적인 연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로공
기상공사 연결해서 전국 고속도로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오늘도 귀성 차량들로 고속도로는